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악어 거북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이게 머리 부분은 영락없이 악어 주둥이를 닮았는데 몸에는 떡하니 거북이의 등짝이 엎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거북이라 몸은 늘쩍늘쩍 움직여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놈이에요. 이놈한테 물리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잘려나가야 끝이 나는 거죠. 저 장병수가 바로 요 악어 거북과 똑 닮은 남자죠.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이든 핸드폰 게임이든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날밤을 새더라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놈인 거죠. 사람도 그렇죠. 한번 맺은 내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근성이 IT 업계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요. 작가만 엉덩이가 무거워야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도 한번 앉아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야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악어 거북도 잘못 물면 그냥 망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에 제법 잘 나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주변 친구들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으며 일했죠. 특히나 친한 선배가 하던 회사라서 나름 인정도 받으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배에게 못할 짓을 하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좀 사연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선배 회사를 나와서 친구들과 5, 60대 중년을 위한 모임 웹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만들기만 하면 초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5, 60대들이 안심하고 동네 친구부터 밥 친구, 취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웹,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라 여기저기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몇 년간은 제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식도 올렸죠. 판교의 5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참 쉽지 않네요. 저를 믿고 키워준 선배를 뿌리치고 새 회사를 만든 그 인과응보를 제가 받은 걸까요? 똑같이 믿고 키워준 후배놈이 진행되던 프로젝트 데이터를 들고 튀었습니다. 특허권 신청 직전이라 그대로 사업은 망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전까지 저한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돌변해버리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파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서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카드 여러 개를 돌려 막으며 살았어요. 그마저도 막혀서 신용불량자고 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채무자들 피해서 닥치는 대로 대리운전부터 일용직까지 24시간을 뛰었죠. 선배 IT 회사에 급하게 마감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달려가 해결해주고 일당이라도 챙기면서 말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던데?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매물 나갔다고. 나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결정하면 어떡해. 내가 말했잖아. 난 판교 떠나서 못 산다고. 여기 골프장이며 스파랑 헬스까지 다 연회원으로 등록했다고. 진짜 내가 당신에겐 면목 없는데 조금만 고생하자. 나 장병수 기필코 재기한다. 잠시만 오피스텔에서 고생하자. 김 선배 회사에서 이번 개발 도와주면 투자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 그놈의 장병수 기필코 타령. 귀에 딱지 않겠다. 판교 아파트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김연아 인생 고생 끝이라며.
이제 좀 격에 맞게 살아보나 했더니 다시 오피스텔 월세로 돌아가라고? 그럼 다시 나도 돈 벌러 나가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는 차마 대리운전까지 뛴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이 아내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망했어도 아내는 고생시킬 수 없죠. 내가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한다는 약속 유효해. 그냥 좀 당분간만 좁은 데서 살아보자. 그 회원권도 내가 재기하면 다시 평생 회원으로 등록해 줄 테니까 이번에만 해지하고 생활비로 좀 돌려 쓰자. 당신이 하도 부탁하니까 이번만 봐주는 거야. 채무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당분간 차는 내가 좀 쓸게. 설마 차까지 팔아야 하는 건 아니지? 사실 차도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입을 막았어요.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도 이 자동차 때문이었거든요. IT 쪽에 일하는 공돌이 출신 대부분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랑 싸우다 보니 세상 물정, 특히 여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일 말고 유일하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자동차였어요.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구입한 날, 후배와 함께 한남동 쪽에 있는 호텔 라운지 바로 가서 축하주를 마셨죠. 라운지 바의 어두운 조명에도 주변이 환하게 빛날 만큼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40대의 나이인데도 밖에 나가면 30대로 보이는 아내입니다. 그 당시 30대 후반의 아내는 제 눈에는 20대로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날 밤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지 계속 서 있더라고요.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은 이렇게 눈에 뭔가 씌일 때가 있나 봐요. 그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고백했죠. 첫눈에 반했으니 애인이 없으면 나랑 사귀자. 의외로 전화번호를 순순히 저에게 주더라고요. 적어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싶었죠. 그 다음부터 매일 집으로 꽃을 보냈습니다. 이과 출신 개발자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영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조언을 하더군요. 야, 이 답답하. 그 정도 외모에 꽃으로 넘어가겠냐?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물질을 보여줘야지. 꽃 말고 동물성 말이야. 명품 가방이나 명품 구두 그런 거. 아니, 야,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선물부터 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가방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냐? 물어봐야 하나? 다시 직진했습니다. 사나이는 직진. 대놓고 물어보니 대놓고 대답하더군요. 백화점 데이트를 해보자고요. 카드 한도를 있는 대로 높여서 첫 데이트에 나섰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을 천천히 돌면서 가방부터 구두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저는 옆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계산하고 들어주며 하루를 보냈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랑 함께 걷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여자를 웃게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수 씨 쑥맥인 줄 알았는데 센스가 좀 있네요. 다 큰 여자들은 꽃보다 가방 좋아해요. 물론 반짝이는 것도 좋아하죠. 특히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은 거요. 그런데 병수 씨 설마 연애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일하다 보니 여자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니, 제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없었어요. 현아 씨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요? 와, 말로만 듣던 모태솔로예요?
신기하네요. 그럼 제가 연애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나요? 제가 경험은 없지만 배우는 건 빨라요. 현아 씨가 알려주면 하나도 거르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게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데이트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개발자로 잘 나가던 때라 버는 돈은 모두 여자친구에게 쏟았죠. 그렇게 1년 연애를 하니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연애하고는 다르게 큰 돈이 필요했어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삶의 기준은 제 상상을 넘었거든요. 없던 돈 욕심이 생기니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연애가 이래서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선배가 극구 만류하며 저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이 얘기는 다시 해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과 같았거든요. 아무튼 여자친구의 눈에 그나마 들어온 게 나중에 들어보니 나보다도 내가 몰던 자동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니 제 심정이 오죽이나 참담했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내가 타던 차는 이미 처분하고 사업용 자동차도 진작에 팔았죠. 저에게 남아있는 제 인생의 첫 자동차를 팔 수 없었으니 저는 일당이 높은 건설 현장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파스비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일용직을 하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눕기가 바쁘게 골아 떨어졌어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고 한두 달을 이렇게 살았죠. 장마로 이틀을 내리 공쳐서 일찍 잠든 어느 날 새벽에 침대를 빠져나간 아내가 늦은 아침에야 귀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 운동을 나가나 싶었죠.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림새도 운동복이 아니었고요. 당신 요즘 새벽마다 어디 나가는 거야? 운동복 차림도 아니던데? 알아서 뭐하게? 사업은 망했어도 와이프 사생활은 궁금해? 아니,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꼭두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오피스텔로 옮긴 이후에 아내와 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으니까요.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없었지만 제가 들어왔는데도 눈길도 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네요. 현장에 나가 일을 하는데도 아내가 신경 쓰여서 한 번은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일당을 포기하고 새벽에 나가는 아내 뒤를 밟았습니다. 주차장까지는 성공적으로 따라왔는데 이런 차를 타고 나가버리니 실패. 다음 날은 택시를 미리 대기시켰죠. 바로 따라가다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너무 눈치 없이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눈치 없는 사람하고는 이래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날은 나도 일을 나가던 참이라고 둘러댔죠. 미행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 전공이 웹을 만드는 개발자 아닙니까?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웹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용직 현장은 비가 오면 쉬는 날이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새벽에 길을 나서더군요. 택시를 타고 지도에 표시된 곳에 내렸습니다. 간판을 보고 다시 확인했어요. 웹이 오작동이 났나 다시 확인했죠. 아내가 새벽에 도착한 곳은 강남의 단란주점이었어요. 우산도 쓰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내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더군요. 아내 역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한심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업 실패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하다니. 저에게 말도 못하고 판교에서 잘 나가던 사모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나가는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새벽마다 당신은 나가는데 물어봐도 대답은 없지. 그래서 미행했다. 그리고 어제 단란주점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 당신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가지고 나오는 거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뭐? 나를 미행해? 진짜 하다하다 별짓까지 다 하는구나.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제발 그 일은 나가지 말아줘. 뭐 안 나가면 어떻게 하자고? 그깟 일용직 몇 푼 벌어서 뭘 하겠어. 정신 차리고 현실이나 직시하라고. 한 번만 더 믿어주라. 무슨 일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던지 이 사업 다시 살릴 테니까 새벽에 나가는 일은 그만둬주라. 기필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학교 선배, 동기, 후배부터 거래처 대표님들, 그동안 제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전화를 받아주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대부분은 받지 않거나 받고는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흔쾌히 찾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와, 장 대표가 이렇게 또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래서 사람이 잘 살아야 돼. 인생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거든. 오늘 커피는 장 대표가 사는 건가? 예전에 장 대표 진짜 뻣뻣했는데 말이야. 사람이 너무 딱딱해도 그게 쉽게 풀어줘. 이제 세상 경험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나? 병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신세 너무 많이 줬는데 근데 요즘 이 바닥이 쉽지 않아. 다들 힘들어서 난리다 난리. 야, 나도 말이 대표지. 이게 직원들 월급날 돌아오면 돌아버리겠다. 결국 은행빚 돌려막기야 이게. 못 도와줘서 너무 미안해. 커피값은 내가 내고 갈게. 너 잘 나갈 때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한가하냐? 다시 사업할 생각을 또 하냐? 야, 정신 차려. 다시 개발자로 들어가면 되잖아. 너 정도 실력이면 아직도 받아주는 데 있지 않겠냐? 일주일 동안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와이프가 밤일을 나간다는데 이까지 비웃음과 멸시가 대수겠어요. 친구의 말처럼 개발자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저런 일을 한다고 하니 정말 간절하게 다시 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꼭 성공해서 아내에게 예전과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간절함과 비례해서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와 모욕에 저도 좀 지쳤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선배가 있습니다. 저에게 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준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제 뒤통수를 친 그 후배 놈과 내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버린 선배가 남았어요. 사람이 너무 미안하면 오히려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도 찾아가지를 못했죠. 언젠가는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자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제가 망해버린 거죠. 용서를 빌어야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은 복에 겨운 단어였죠. 아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어요. 선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선배님밖에 없어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대신 장병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식아, 이렇게 늦게 찾아오냐? 그것도 이런 몰골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 너 떠날 때 뭐라고 했어? 나보다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죽을 만큼 일해서 갚아. 10배로 갚아. 이번에 사람들 너무 쉽게 믿지 말고. 네, 선배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선배님이 사람 한 명 살리셨어요. 이 못난 후배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업에만 매진하면 되었죠. 그 전에 아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어요. 여보, 김 선배한테 사업 투자금 받았어. 당신 새벽일 안 나가도 돼. 아니, 나가지 마. 내 목숨 담보 걸고 빌린 투자금이야. 이걸로 반드시 다시 재기할게. 일 당장 그만둬. 그런데 아내는 제 이야기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여전히 새벽 일을 나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를 뿌리치고 일을 나가는 아내 모습을 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아내가 단란주점에 나가기 전에 들리는 도우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몇 달 일용직에서 일한 깡다구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목까지 하나 준비해서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했죠. 내 아내에게 더러운 일 그만 시키라고.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업장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제 뺨을 때리더군요. 당신 미쳤어? 사업 망하더니 아예 정신머리 상실했어? 무슨 자격으로 내 일터에서 깽판을 치는 건데. 자격? 일터? 새벽에 나가서 몸 파는 그런 데가 일터야? 당신 유부녀야.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내가 투자금 받았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발 그런데 나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버네? 그럼 어떡해. 술을 팔든 몸을 팔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놈의 기다려달라는 말 쪽팔리지도 않아? 지금 사업 망하고 1년 지났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기다리냐고. 저는 일주일치 일당을 모아놓은 100만 원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이번 달만 버텨봐. 돈은 무조건 내가 벌 거야. 이런 푼돈으로 뭐 이번 달을 버티라고? 내가 하루만 일해도 이것보단 많이 벌어. 이 돈으로 당신 택시비나 하든지. 아내는 100만 원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비웃고 나가버리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은 5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사랑이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도저히 이대로는 잠이 들 수 없을 것 같더군요. 독한 술이라도 들어가야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 지폐를 몇 개의 주머니에 찔러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땅하게 혼자서 한 장 기울일 술집이 없더군요. 포장마차에 들어가 우동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요 며칠 속에 들어간 것이 없었어요. 빈속에 들어간 소주 한 모금이 전신을 찌르르하게 찌르더군요. 그렇게 한 잔, 두 잔을 마시다 보니 소주 두세 병이 금방 비워졌어요. 제법 취기가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망한 회사의 재무 담당이었던 친구였어요. 이 차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길에 노상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알아본 거죠. 장병수 맞지? 네가 이런 데 앉아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잖아. 무슨 일이야? 아무리 사업이 망했어도 위스키바 아니면 술 안 마시던 놈이. 포장마차 다니는 놈이 따로 있냐? 인생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겐 위스키보단 소주다. 네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소주 맛을 모르는 거야, 이 자식아. 나도 옆에서 소주 마시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 자식이. 여전히 힘드냐? 김 선배한테 투자금 받았다고 소문 자자하던데 김 선배도 대단하다. 찾아가서 무릎 꿇는 너도 대단하고 다시는 얼굴 못 볼 사이인데 말이야.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염치고 뭐고 없어지더라. 나도 내가 그 선배한테 가서 손을 벌린다는 게 쉬웠겠냐? 나 같아도 뒤통수 치고 나간 후배 상판떼기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지. 근데 그 선배랑 나랑 좀 각별했냐? 한 번은 찾아가서 죽도록 얻어터지기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 내가 정말 평생 갚아야지. 아이 참, 야, 그 새끼 소식 들었냐? 우리 프로그램 들고 도망친 새끼. 알고 보니 조 대표한테 넘어간 거더라고. 아, 그 조동아리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사기만 치고 다니는데 왜 사람들 계속 넘어가는 거냐? 무슨 사기에도 비법이 있는 건가? 저도 알고 있었죠. 내 뒤통수를 치고 가버린 후배가 경쟁회사 대표한테 넘어가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요. 처음 이 업계에서 사업을 할 때부터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놈이었어요. 그 조 대표라는 놈이요. 하도 입으로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명이 조동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의외로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왜 모르겠냐. 술맛 떨어지니까 그 새끼 얘기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는 그 새끼한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거니까 기다려봐. 와이프는 어때? 현아씨 여전하지? 친구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원래 집안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제 와이프 얘기 남한테 한다는 거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날은 누구라도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술 기운을 좀 빌려서라도요. 내가 좀 힘들다. 너도 알잖냐. 내가 우리 아내 첫눈에 반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 결혼까지 갔는지. 사업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미녀를 쟁취한 용자인 줄 알았어. 이게 근데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어. 나는 아내가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엔 내가 크게 착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너네 뭔 일이 있긴 있구나. 말해봐.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이야기? 저는 순간 벌써 아내가 단란 주점에 나가는 걸 사람들이 봤나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서 말렸어야 했는데 다시 후회가 들었네요. 야, 나도 너무 충격이어서 이게 사실일까 싶었어. 처음에는 근데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더라고. 이걸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싶었다. 부부관계에 괜히 입 얹어서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너무 많잖아.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우리 아내가 어디라도 나가는 거 본 거야? 그거 잠깐 우리가 빚진 거 갚으려고 다니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내가 요즘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 다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무슨 오해? 이 자식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와이프가 어디 나가는데? 내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아내가 단란주점에 나가 몸을 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구멍에 걸려서 안 나오더라고요. 야,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나도 이야기한다. 나도 이 얘기하기 정말 난감하다고 이 자식아. 아내가 단란주점에 나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나간다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말려도 도대체가 말을 듣지가 않아.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오히려 따지고 들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냐? 와, 야, 네 와이프 대단하다. 진짜 어떡하냐? 단란주점에 나가는 것도 기가 찬데. 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와이프 그 조 대표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것도 여러 사람이 봤다더래. 버젓이 팔짱 끼고 카페, 음식점도 다니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바람 피는 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난 상대가 더 용납이 안 되는 거라. 뭐?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거 네가 직접 본 거 확실해? 너 여기서 헛소문 잘못 전하면 진짜 끝장이다. 야, 지금 말하는 나도 현실감 없는 거 인정하는데 내가 너 상대로 없는 말 지어내서 옮기겠냐? 온몸에 퍼져있던 소주 기운이 한순간에 날아가더군요. 단란주점을 나가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는데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조동아리 새끼라니.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죠. 우선 카더라의 말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쫓아다닐 수 없는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설 흥신소에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설마가 역시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조 대표랑 바람이 난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단란주점에 나가 번 돈을 그놈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흥신소에 증거물을 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단란주점 나가는 거 말고 더 할 말 없어? 내가 돈 못 벌어서 나가는 게 진짜 이유의 전부야?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게 또 그 얘기야? 이미 끝난 얘기 계속 반복할 거야? 그냥 현실을 인정해. 저는 아내 앞에 조 대표와 만나는 사진을 던졌죠. 남편 있는 여자가 단란주점을 나가는 것도 모자라 바람을 펴? 이걸 보고서도 그렇게 당당할래? 아내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이미 당신 눈으로 다 확인했으면서 뭘 또 물어봐? 설마 미안하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야? 맞아, 나 남자 있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하자. 와, 이혼? 이혼이라는 말이 왜 네 입에서 나와?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게 사과야? 미안해? 저는 사진을 아내 얼굴에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죠. 너 설마 주점에서 남자들에게 안겨서 술 팔아가며 번 돈까지 그 새끼한테 갖다 바치는 거냐? 내가 내 몸 바쳐서 번 돈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바람 피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그 새끼랑 붙어먹을 수가 있냐?
너 그 새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새끼 때문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라고. 그 새끼가 후배 꼬드겨서 우리 회사 정보 다 빼나간 거라고. 알아? 저는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놀라서 바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아내가 설마 나를,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한 놈이랑 알면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내가 막대 먹은 여자는 아닐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아, 오바 좀 하지 마. 조 대표가 워낙 수완이 좋아서 잘 나가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괜한 사람 모함하지 말라고. 사업 망하니까 진짜 피해의식 쩐다. 모든 걸 다 남 탓하고 싶지? 당신이 후배 관리 못한 걸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 아, 정말 못났다. 그 새끼 유부남이야. 그건 알고 만나는 거냐? 너는 그냥 그 자식 내연녀라고. 우리 서로 숨기는 거 없는 사이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만날까 걱정해주는 거야? 그 사람 내가 이혼하면 바로 이혼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쿨하게 이혼하자. 어차피 재산 분할할 건더기도 없잖아. 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데요. 제가 원래 여자한테 절대 폭력 쓰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손이 알아서 아내의 뺨을 갈기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본성이 나오네. 한 대 맞았으니 이걸로 됐지? 충분하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사람이 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염치고 체면이고 없다고 했지요. 배신도 처음 당했을 때가 정신을 못 차리지. 이게 한번 바닥을 치고 한계점을 넘어버리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제 자신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였던 여자를 선택한 제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더군요. 이런 여자를 위해서 제가 들였던 시간, 돈, 마음들은 다시 제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이 여자를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그 자리에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크게 차올랐어요. 문제는 어떻게 최대한 잔인하게 이 여자를 괴롭히다가 망가지게 하느냐였죠. 아주 냉정하게 제 자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눈물을 훔치던 장병수는 잊어주세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의 끝판왕을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정말 화려하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업이 정말 잘 나가던 때이기도 했고 아내가 최대한 호화스럽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아내의 일가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아예 예식장 홀 오후 시간을 통째로 대관을 했습니다. 2부 애프터 파티까지 열어서 아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결혼처럼 이혼도 하려면 축하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확한 이혼의 사유를 알려드리는 게 저의 도리겠죠. 먼저 장인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서방 이게 얼마만이야. 요즘 좀 힘들다며?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네. 우리가 장서방 볼 면목이 없네. 그동안 장서방은 우리가 어렵다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장서방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하네. 저는 먼저 아내가 단란 주점에서 일하는 사진을 장인 장모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외도남에게 준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장인어른은 민망하게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네. 이거 정말 내가 얼굴을 들고 자네를 볼 수가 없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놈을 잡아서 제정신 차리게 하겠네. 애가 어릴 때부터 헛바람이 들어서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자네 만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자네가 고마웠는데,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잠깐 남편 힘들다고 바람을 펴? 당신은 일어나서 당장 이 정신 빠진 계집애한테 전화 걸지 않고 뭐해?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감정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쳤어? 이제 돌아버린 거야? 늙은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치졸하게 굴래? 어차피 당신도 나한테 정 떨어졌잖아. 그냥 좀 쿨하게 헤어지자고. 무슨 소리야? 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맑은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예의 바른 남자라는 거. 결혼식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줬는데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무경우가 어디 있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결혼식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 설명드릴 거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너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우리는 이미 깨진 유리병이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붙일 수도 없다고. 제발 날 좀 보내줘. 그래, 당신 보내줄 거야. 가겠다는 사람을 막지는 못하지. 마지막까지 예의를 다하겠다는 나의 성이니까 받아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겨우 장인 장모님 만난 것 같고 당신답지 않게 소란을 떠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구나.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네. 부모님 협박으로 내가 흔들릴 것 같아? 어디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또라이 새끼야. 그래요. 아직까진 성질을 부릴 수 있죠. 누구는 헤어질 때 굳이 지등탐 싸움을 하고 밑바닥까지 보아야 직성이 풀리냐고들 묻는데, 그런데 저는 끝을 봐야 새롭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꼴 좀 보면 어때요? 어차피 이판사판 볼장 다 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막장이 어디 있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시작합니다. 제 지인들부터 찾아가서 아내 막장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야, 장병수, 넌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남 부끄러운 얘기 하지도 않던 놈이 아주 이제 지 치부를 마구 까흘리고 다닌다야. 이겐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니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한 판씩 격파하며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임처럼요. 제 친구들이 끝나고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나름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잘 나가는 사모님인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내의 친구들은 바람을 핀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단란주점에서 몸을 팔아서 유부남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거에 경악을 하더군요. 설마 했는데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병수 씨가 이렇게 직접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야 믿겠네요. 아니 어느 정신없는 여자가 몸 팔아서 바람을 피나 했는데 그게 현아였다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제 친구라고 말하기도 뭐하네요. 그나저나 병수 씨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내는 슬슬 처음에 그 뻔뻔스러움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우리 서로 마음 떠난 건 맞잖아. 그냥 몸만 나갈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이제 좀 멈춰라, 어? 여기서 멈출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죠. 아내의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친척들이야말로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친척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아내가 아니라 처갓집에서 완전 난리가 났죠. 결혼을 성대하게 한 만큼 부자 사위를 얻는다고 유세 꽤나 부리셨을 거예요. 급기야 장인 장모가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게 애걸복걸 하셨어요. 장서방, 내가 이렇게 비네. 이 소식이 고향 친척들까지 퍼지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네. 제발 고향 친척들은 참아주게.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시는데
마침 아내가 들어오며 이 광경을 보게 되었죠. 아무리 막 나가는 아내라도 부모가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버티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은 내가 저지르고 너무 뻔뻔스럽게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그동안 연애에서 결혼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 사실 입이 10개 100개가 돼도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과할게.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할게. 내 자식이지만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자네는 오죽하겠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그런데 현아도 저렇게 반성하고 있다니. 용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우리를 좀 봐서라도 제발 좀 용서해주게. 우리 부부 평생 자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네. 아내는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오간데 없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용서를 비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청하는 바람에 저도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장인 장모님까지 이러시니 제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잖아요. 알겠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니 아내 용서하겠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 당신이 원하는 조건 그대로 다 따를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돼.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나서 당신이 대신 가져다 주기만 하면 돼. 무슨 아르바이트? 당신이 아르바이트도 했었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내가 그동안 대리기사 알바부터 일용직 건설 일까지 돈 되는 건 다 했어. 물론 당신은 푼돈이라 성에 차지도 않았지만 틈이라도 나면 선배 개발 프로젝트도 도와주고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도 했어. 이번에 영상 편집은 다 끝났는데 내가 갖다 줄 시간이 안 되네. 나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막말해서 너무 미안해. 정말 이렇게 쉬운 일 하나만 하면 되겠어? 그래서 마음이 풀리겠어? 나를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기라도 해. 욕이라도 하던지. 욕하고 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 USB랑 주소 있으니까 부탁해. 칠순잔치에 영상 편집한 거야. 세상천지에 이렇게 속 깊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너는 복을 제 손으로 차냐? 이 못난 거사. 이제 엄마 아빠 볼 생각은 하지도 말어. 장모와 장인 어른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USB를 들고 저의 마지막 심부름을 하러 칠순잔치 행사장으로 떠났죠. 저도 아내 몰래 칠순잔치 행사장으로 따라갔어요. 칠순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 행사장은 제법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뷔페를 먹으며 프로젝트 화면에 나오는 가수들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관계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USB를 건네더라고요. 행사 관계자가 아내에게 영상 파일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고 뭐라고 하던군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 방송을 시작하니 아내가 돌아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니, 시간 없어서 나한테 심부름 부탁한다더니 여기에 당신이 왜 있어? 생각해보니 이 영상을 당신이랑 보고 싶더라고. 내가 만든 영상이니까 같이 보고 가. 그래,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인데 다 들어줄게. 다른 사람처럼 고분고분해진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실내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화면 가득 축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칠순을 맞은 할아버지의 70평생 일대기가 시작되었지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행사장을 가득 찼어요. 70년을 함께한 부부의 잔잔한 추억들이 화면 가득 보였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아이들을 낳고
집을 마련하며 얼굴에 주름들이 늘어갔고 행복한 추억이 켜켜이 쌓이는 시간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내도 영상을 보면서 울컥하는 표정이었어요. 조금은 아련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누군가와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고 산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칠순잔치 영상의 하이라이트, 70년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어르신 6명 자식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장남의 영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탄성과 박수를 쳤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하나같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죠. 마지막 아들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마지막 아들은 바로 아내의 내연남,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개쓰레기 사기꾼 조동아리 조 대표였거든요. 영상에는 아내와의 불륜을 아주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죠. 그동안 모았던 불륜 자료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죠. 아내의 얼굴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클로즈업까지 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모습도 그렇게 몸을 팔아 번 돈을 내연남이 받아서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소상히 밝혔죠. 칠순장치 행사장은 난리가 났죠. 사회자도 당황해서 진행 대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자식들이 영상을 끄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영상이 꺼지고 실내의 불이 환하게 켜졌죠. 사람들의 눈이 일시에 내연남에게 쏠렸습니다. 아까는 용서해준다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마지막 심부름 이렇게 훌륭하게 완수했으니 이제 용서해줘야지. 당연히. 이제부터 용서. 아내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간 봉변을 당하겠다 싶었는지 분에 못 이기는 표정으로 행사장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가려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영상 한번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저는 내연남을 향해 환하게 웃어줬죠. 너 이 자식, 나한테 일부러 이런 거지? 여러분, 이거 다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 새끼가 지가 사온 말아먹고 괜히 분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아내를 두고 저런 몸 파는 여자랑 바람이 나겠습니까? 뭐? 몸 파는 여자? 투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이제 와서 날 모른 척해? 이 나쁜 새끼야. 무슨 개소리야? 이 남의 잔치집에 부부가 쳐들어와서 되지도 않은 가짜 영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 내가 니들 부부 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다 집어쳐넣을 거라고. 니들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야, 이 나쁜 새끼야. 네가 우리 남편 회사 정보 빼돌린 거 맞잖아. 이제 와서 나를 고소해? 그리고 네 여편네 목석이라며.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라며. 잠자리 할 때마다 나한테 네 여편네 욕을 그렇게 해대놓고 뭐가 어째? 일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내연남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아내에게 집중됐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멀리서 아내의 얼굴을 발견하고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살짝 몸을 피했죠. 칠순 잔칫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의 분노, 충분히 상상되시죠? 내연남의 아내는 그대로 몸을 날려 아내를 덮치더군요. 그 다음은 무지막지한 육탄 공격이 이어지더라고요. 머리채를 잡힌 아내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난장판이 된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냐고요? 헤이, 설마요. 아내의 소원대로 저는 깨끗하게 이혼을 해줬죠. 물론 위자료 소송도 함께 걸어줬죠. 그렇게 좋아하던 명품백이며 명품 구두, 보석들을 다 처분하고 친정집에 제가 사준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죠.
내연남의 아내한테는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와서 아마 소송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단란주점에 나가서 일을 하겠죠.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제 몸까지 진흙 바닥에서 뒹굴고 끝냈더니 눈꼽만큼의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 내연남 조 대표는 사기 혐의로 여기저기서 고소가 들어왔답니다. 이 업계에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생 불가의 상태가 되었죠. 이거야말로 인과응보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배의 투자금으로 재기에 성공했어요.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제가 약속한 대로 선배한테는 투자금의 몇 배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제 회사 지분도 나눠드렸죠. 이제 둘도 없는 평생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인으로 제 곁에 계십니다. 은혜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평생 갚고, 복수도 한번 물면 아주 끝장을 내는 악어 거북 장병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